우리 오늘 이제 행정법 공부할 부분은 교재로 보면은 5쪽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작년도 교재는 11쪽이네요. 자, 우리 새 교재는 5쪽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통치행위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행정작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 해야 되고 법에 위반되게 하면 다 재판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뭐 고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트럼프하고 뭐 정상회담을 연다든지 그지 등등 이런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려하에 대통령이 하는 어떤 결정 이런 거는 소송 대상으로 안 받아주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에 의의하면은 두 개의 부분을 포인트를 두세요. 자,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 고도의 정치성.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떤 한 행위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어.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앞머리에 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그럼 뭐예요? 사법심사 대상의 제외는 쉽게 이해하면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거 위법인지 재판해달라 소송을 내도 법원이 어떻게 돼? 야,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로. 설령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 의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둘째 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통치행위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인정을 시작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인정한 거 아닙니다. 어디서? 연역에서 동그라미 1번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나라의 최고 행정법원 이름이 꽁세유 됐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프랑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동그라미랑.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제 그 국가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누가 냈나 보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법원이 야, 이거는 법적으로만 판단 내리기는 좀 곤란하다. 법적으로는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만 판단하잖아. 근데 그거는 정치적 관점도 고려해야지. 군사, 외교, 경제적 관점,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행위인데 결정하는 행위인데 그걸 법적으로만 위법인지 아닌지 요것만 판단해서 이건 위법이야, 못해, 이건 무효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관점이야. 그래서 자, 연역에서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눈으로 읽고 지나갔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에 다 또 퍼졌어. 그래서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다 무슨 사건 이런 데서 다 이런 거는 재판하기에 부적절, 재판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논리가 다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연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프랑스다 시작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논의의 제도적 전제.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쭉 읽어나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 잘못하면 법에 어긋나게 하면 이거 다 재판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잘못된 위법한 행위로 국민이 피해 입으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다 국가가 해줘야 되고 이런 제도가 확립돼 있는 나라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법치주의하지 않는 나라면 뭐 재판에 제외되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건덕지도 없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나가되 제일 중요한 게 두째 줄이야. 두째 줄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괄주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 법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열기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각주로 설명을 약간 해놨지만 이거 개괄주의니 열기주의니 하는 거 뭐와 연관된 거냐면 소송 대상, 즉 재판 대상이 되는 거와 연관된 용어예요. 그래서 먼저 열기주의라는 단어를 보면 그 열기주의가 나열해서 기록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법에다가 요러요러한 국가기관 행위는 국민이 재판 청구해서 재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다가 열거해 놓는 거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그러면 법에 열거해 놓은 국가기관의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게 하고,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사항은 재판에서 자동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열기주의라는 소송 대상이 돼서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라면 어떻게 돼? 어떤 국가기관회가 소송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뭐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어. 그냥 법에 소송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서 딱 결정 나는 거지. 응? 그와 반대되는 제도가 개괄주의야. 그러니까 개괄주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리고 다 개괄적으로 다 소송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둘째 줄에 보니까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시작해봐.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제도,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 행위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해놓고 뭐 어떤 행위는 대통령이 한 어떤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해서 제외시킨다면, 그러면 지금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게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 얘기거리가 안 나오는 건데,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그래서 자, 거기 읽어보되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이 선진국들 모두 다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해요.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다 위법하게 하면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제도를 택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소송 대상이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주는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가 논란거리가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대립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학설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부정설은 뭐야?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칭이란 걸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부정하는 입장. 긍정설은 그래도 예외로 재판에 제외되는 행위 인정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크게 대립이 돼 있지. 응? 그러면 부정하는 견해는 왜 부정해야 맞다고 주장할까요?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통칭이란 거 인정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 첫째, 논리적으로 보면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냐?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하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는 거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럼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왜 재판 대상이 되도록 하느냐? 바로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다. 근데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해버리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법한 행위 때문에 나 피해 입었어 하고 소송을 내도 법원이 재판을 거절해버린단 말이야. 재판을 상이 못 된다고 거부하면 국민은 구제받지 못한잖아. 그러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권리로서 보장이 되는데 재판 청구권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국민의 인권 보장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다. 재판에 제외되는. 그래서 자, 부정설의 키워드. 왜 부정할까요? 논리적 근거. 첫째,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부정해야 맞다. 응? 라는 첫 번째 근거.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첫째 끝에 뭘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 청구권, 국민의 재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인정하면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설득이 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만한 명확한 이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명쾌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세상이 논리적으로 명쾌하다고 해서 세상이 명쾌한 논리로만 설명이 돼요? 세상 일은 그렇지 않잖아. 워낙 복잡하잖아. 응? 우리 단적인 예로, 자, 우리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9.11 테러를 막고, 9.11 테러 막고 이라크 침공하죠. 그 당시 후세인 정부. 거기에 배후 지원 국가다 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뭐 요청했어요?
군대 좀 보내달라 그랬어. 미국하고 동맹 국가니까 우리가 군대 좀 파병해달래. 우리 군인 좀. 노무현 정부가 고심을 하다가 그 대통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 근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를 외국에 보내면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서 또 찬성, 동의해줘서 결국 파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던 거야. 왜 우리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는 침략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말하면 겉으로는 뭐 후세인 정부가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뭐 그 미국이 내세운 거는 후세인 정부가 그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무슨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뭐 등등 이걸 제거한다. 이게 뭐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에 반대하는 그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중동의 석유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국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부정한다고 선언돼 있어. 근데 그러한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에도 엇나는 일이고 뭐 이러면서 국민을 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 등등 주장하면서 우리 저 헌법재판소라는 데다가 신청을 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되고 무효라고 선언해달라 하고 신청을 한 거야. 이게 어려운 일 아니야? 응? 생각한데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아닌지 심사를 할 수 있다 쳐도, 응? 단지 법적인 잣대만으로 이게 위헌위법한 결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거다고 결정 내리면 결국 이제 이라크에 파병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 관계로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여러 관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응? 그 법적 잣대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쳐도 그런 다른 여러 가지를 무시한 채 법적 잣대로만 위법적 뭐 가리는 일이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응?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정했을까요? 그거 헌법재판소가 법적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판정하는 걸. 응?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부정설처럼 논리적으로는 명쾌한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견해가 긍정설이에요. 응? 긍정설은 뭐야? 그러니까 물론 다 출발은 어디서 시작해? 소송 대상에 대해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 모든 국가기관에는 재판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원칙이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그래서 예외로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칭이라는 걸 예외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긍정설이에요. 응? 그럼 왜 예외를 인정해야, 왜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칭이라는 걸 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봐 했더니 이제 여러 이유를 대는 거지. 응? 학자들마다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 첫째죠. 뭐 사법자재설 또는 사법부자재설. 이게 말 그대로 풀면 뭐야? 사법부가 예를 들어 법원이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도 뭔가 바람직하다. 응? 그 법적 기준만 갖고 이게 판단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응? 아까 말했듯이 정치, 군사, 외교, 군사 뭐 이런 경제적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응? 거기다가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엄청 심한 문제 법원이 심사숙고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해도 또 이게 뭐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판단을 했느니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격화시키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받고 막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 오히려 재판을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또 권력 분립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서로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 만약에 행정부나 즉 행정부의 최고 책임인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법원이 심사, 재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원, 사법부가 제일 국가 권력에 제일 센 거 아니냐? 응? 그러면 권력 분립이라는 게 세 개의 입법, 사법, 행정 권력 간에 서로
대등하게 권력을 가지고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법부가 최고 센 권력을 가지면 이건 권력 분립 원칙에 안 맞게 되는 거다. 응? 그리고 행정부나 국회는 나름대로의 자기네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이고 행정부나 국회,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들 뭘 잘했네 못했네는 선거를 통해서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정치적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치적 심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지. 응? 그걸 다 법적으로만 법원이다, 사법부가 판단 내린다는 것도 그런 권력 분립상 안 맞는 영역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권력 분립설. 그죠? 또 세 번째 견해는 이른바 국가기관이 하는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 외교적 결정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알아서 할 권한이 주어진 행위들이 많다.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게 주어진 행위들이 많다. 그래서 그 재량 행위에 해당하면 재량이 주어진 행위에 해당하면 그것이 타당한 행위냐 타당하지 못한 행위냐 이런 논란은 있어도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거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는 위법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이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 이런 거는 그래서 재량행위설 또 이런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견해는 대권행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대권행위설은 고개 하나 밑줄 쳐주세요. 대권행위설은 영국만의 얘기야. 영국만의 논리. 응?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논리예요. 응? 그건 이제 영국의 정치적 그 배경하에 나온 논리인데 뭐 우리나라는 왕도 없고 그죠? 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왕의 권력이 점점점 축소돼 갔죠. 왕의 권력을 뺏기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뺏어오는 대신에 왕이 하는 행위는 법정에 안 세우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양보하면서 이 타협으로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어쨌든 우리 공부할 거 대권행위설이라고 하는 건 국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이른바 대권행위 내지는 뭐 국사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재판에서 제외시켜온 영국만의 논리. 응? 다른 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응? 그래서 영국하고만 관련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 재량행위설에다가 또 하나 포인트. 재량행위설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인정된 적도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재량이 주어지는 행위라 그래서 무제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 재량이 주어진 법에 의해서 권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했을 때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법이 권한을 준 틀을 벗어나 버리면 위법이 돼서 재판 대상이 되는 게 오늘날에 확립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오늘날에는 안 맞다. 그래서 재량행위에서는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견해가 있는데 마지막 응? 마지막 내려가면 결국은 대권행위에서는 영국만의 독특한 논리이고 응? 재량행위에서는 오늘날에 안 맞는 논리가 됐고 응? 결국은 남아있는 두 개 견해 위에 거 사법자제설 아니면 권력분립설. 그래서 결어에 뭐 있어요? 우리나라도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를 인정하는데 권력분립설을 근거로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사법자제설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 예외적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네,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럼 오른쪽에 판례를 봐보면 어떻게 돼요? 1번 외울 건 아닙니다. 응? 1번이 나타내는 건 뭐야? 응? 우리 대법원도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거 눈으로 쭉 뭐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 한목적성 이런 거 다 무시한 채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정치 문제에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뭐 판단을 내린다 하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등등 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밑줄 쳤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법원 스스로 재판하는 걸 자제하여 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응? 그리고 2번 가면 그런데 어떤 국가기관행위가 통치행위냐 아니냐는 폭넓게 인정하면 국민은 결국 재판을 청구해봐야 거부당하겠죠. 국민은 구제받을 길이 막히게 되겠죠.
폭넓게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 국가기관 행위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냐 아니냐는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되면, 특히 밑줄 쳐놨죠. 그거 중시. 어떤 국가기관 행위가 재판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인가 아닌가는 오로지 누가 판단해야 된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판단돼야 한다. 응? 누구든지 이거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떠들 수 있어. 응? 그러나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2번 판례 특히 밑줄 부분 중시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냐 아니냐, 자 얘기되는 것들 큰 O 통치행위 예라고 나와 있죠. 자 쌍가루 1번 중요합니다. 자 쌍가루 1번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 눈을 읽어보면 결론 핵심 뭐예요? 눈을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요? 헌법 64조 4항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 즉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 그럼 결론이 뭐야? 이 재판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을 둔 거죠? 국가의 최고법에서. 그럼 결론은, 자 여러분들 기억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은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통치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거 꼭 기억할 사항. 근데 요거 읽으면서 또 머릿속에 기억할 거, 야 우리 저기 이번에 엊그제도 또 저 기사 나오더만, 저 경상북도 예천군 의원 응? 있잖아, 박종철 의원. 경북 예천군의회 저 군 의원들이 저 캐나다 갔잖아. 미국하고 캐나다 거기 연수 간다고 가서 허짓거리 하다가, 그죠? 가이드 폭행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경북 예천군 의회에서 2명 의원 제명시켰어요. 응? 근데 그거 지방의회 의원 징계 제명당하면 소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응? 자 지금 여기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징계 우리 저 국회의원 중에 요새 또 논란 많았던 누구야, 저 응? 뭐 저 김진태 의원 뭐 있잖아요. 3명 5.18 관련 망언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 박탈하는 제명 결정 내리면, 국회의원 제명시키는 결정 내려면 국회의원 수에 다 모여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와서 제명시켰다. 제명당한 국회의원 억울하다. 소송할 수 있어요? 없잖아. 지금 명시됐잖아. 소송 못한다고. 근데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 제명당하면 억울하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 가능해요. 그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법원도 판결로서 소송 대상이 다 된다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겸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처분은 뭐야? 소송 대상 됩니다. 응? 소송 대상 되면 통치행위다 아니다? 통치행위 아니다. 그거 비교해서. 왜냐면 뒤에 책에는 써놨어요. 써놨는데 겸해서 꼭 같이 대비시켜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그러면 우리 딱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건 요거 하나야. 국회의원 징계 제명. 응? 이거 이제 재판에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은 거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치군사 외교에 관한 결정, 국회에서 하는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학설과 판례상 들어진다는 얘기에 동그라미 1번. 그런데 1번과 2번을 묶어보고 표를 보면 이제 보통 표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에다 포인트를 둬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누가 하는 행위? 사법부의 행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끝쪽에 가면 사법부에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법원은 응?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응? 뭐 정치적 결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리는 결정,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정치적 결정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는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동그라미 1번 보면 주로 어디에서 하겠어? 행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하는 행위. 응? 이런 행위가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응?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들어있다고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행위지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렇게 정리.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러면 쌍가로 3번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어. 특히 두 가지는 특히 중시합시다. 동그라미 1번 선거. 응? 우리나라에서 모든 선거는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선거가 무슨 부정, 불법 선거했다.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도 낼 수 있어요. 응? 당선 무효 소송도 낼 수 있고. 응?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는 선거하는 행위가 어떤 정치적 성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응? 두 번째, 조금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처분은 또 통치행위 아니다. 소송 대상 되니까. 응?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응?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이 이거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조치다 라고 판단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재판 안 하지.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 안 하죠. 응? 그래서 통치행위 효과 동그라미 1번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요?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이 무슨 판결 내려? 재판을 하는 걸 거부하는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기각하는 게 아니고. 응? 동그라미 1번 끝에 각하시키죠. 응? 그 다음에 그게 중요. 그 다음에 한계를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는 행위도 국회에서 하는 행위도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헌법이 선언한 기본 이념과 원칙은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하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떤 국가기관회의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뭐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 사법심사 즉 재판에서는 제외되는 거예요. 응? 제외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야. 뭐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 뭐 이런 비판에서 정치적 비판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건 통치행위에 해당하니까 재판할 사항이 못 된다고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국회에서는 난리가 나서 왜 그거 응? 뭐 비판을 엄청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여론으로 비판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응?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것뿐이지 정치적 비판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응?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까 통치행위를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다. 결국 국민은 재판받을 기회를 차단당하는 거니까. 응? 따라서 오늘날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아까도 대법원도 그랬지만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통치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좁혀서 좁게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둘째 줄 끝에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축소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제외된다 인정해놓은 행위는 축소시켜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응? 축소 경향. 만약에 반대로 말하면 확대시켜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축소시켜가는 경향이다. 응? 응.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들. 자 판례. 자 먼저 통치행위의 한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번 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할 때 대통령이든 국회든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서 나오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또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즉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면 그는 심사 대상이 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밑에 번호 붙여진 거 1번 이거 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 있죠? 응?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뭐 하는 거야?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가 계엄이라는 거예요. 비상계엄. 응? 이제 평상시는 어떻게 역할을 맡냐면 경찰과 군대가 역할을 나눠 맡죠. 그래서 군대는 외적 방어를 하는 임무가 기본 역이고 경찰은 국가 내부의 사회 치안 질서를 평상시에 이제 유지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 맡는데 이게 이제 어떤 비상시 뭐 사회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 경찰력만 갖고는 치안 유지가 곤란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 질서 유지하는 그런 조치가 계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대가 이제 이 사회에 이제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계엄. 그래서 아마 계엄 옛날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응? 자, 그러면 그 1번 간단히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 이거 중요해요. 하여튼 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은 뭘 나타내고 있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행위 성격이 어떻대요? 응? 첫째 줄에 이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응? 끝쪽에 가면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 요건 구비했는지 그 계엄 선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그럼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 재판 사항이 아니다. 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없대죠. 그 뭐야 이게? 통칭으로 인정하는 결론이나 마찬가지야. 응? 통칭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또 비교해요. 동그라미 2번은 하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한 행위가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이건 서로 다른 사건이긴 한데 요 동그라미 2번이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전두환 노태우 씨 그 당시에 계엄 선포 확대 행위입니다. 응? 원래 1979년 12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죠. 국가 비상사태야. 그래갖고 원래 그 수도권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데 요거를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 측이 압박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시켜요. 응? 계엄령을. 그래서 그 광주에도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데모 진압하고 하는 게 다 이 계엄령과 관련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 확대해가지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 질서 이게 다 전두환 노태우 씨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군사반란 및 내란 혐의로 재판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 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행위는 이제 통칭으로 인정해서 재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겠죠. 그러나 법원은 어떻게 돼? 응? 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시킨 목적이 바로 이렇게 군사반란 및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어긋난 그런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거다라고 해서 이거 통칭으로 보지 않고 뭐 했어요? 재판해갖고 다 유죄 판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씨 뭐 무기징역, 뭐 노태우 씨 징역 뭐 15년지 20년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 1번은 원칙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일단 통치행위로 인정, 그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로 보는 게 원칙인데, 응?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시킨 조치가 그거 중요한 단어. 국헌문란. 응? 국가의 헌법 질서 문란케 할 목적. 응?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 할 때는 어떻게 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재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요럴 예외에는, 응? 예외적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 원칙과 예외 정리. 그 다음에 2번도 중요. 2번 판례.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예금 거래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본인 실명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 대통령이 국가 그 긴급 상황에 법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법 만드는 행위는 성격이 뭐래요? 응? 셋째 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죠? 일단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이번 판에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법제정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연관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줄 셋째 끝에 비록 고도의 정책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뭐와 관련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그때는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2번도 중요. 근데 3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면이라는 게 뭐래? 거기 나왔죠? 쭉 읽어보면 사면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행위예요. 이번에 3.1절 맞아서 뭐 또 뭐 이렇게 다 풀어준다 그러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사면이란 이미 재판에서 무슨 형이 선고된 거에 효력이나 또는 아직 재판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재판 받는 걸 면제해 주거나 뭐 이런 또는 이미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풀어주고 뭐 이런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면서 이거는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대통령이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원리의 예외가 된다. 이 말은 뭐야?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권력분립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이 대통령이 한 행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 사항이 못 된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즉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유독 한 면만 사면해 준 적이 있었죠. 유독 그 당시 누구 했어요? 그죠? 이재용 회장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삼성에 이건희, 그죠? 그 이건희 씨를 딱 한 사람 사면해 줬어요. 대통령이 수천억이 뭐 이렇게 세금 포탈하고 했는데도 그걸 사면해 줬어. 응? 네. 그래갖고 또 뭐 그래서 그랬는지 열심히 뭐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어. 국제 IOC 위원인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근데 왜 유독 이건희 회장 한 사람만 사면해 주냐? 왜 다른 사람들은 사면 안 해주고? 뭐 이런 거 소송해봐야 재판 거부돼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재판에서 거부되는 행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일이 있었어요. 그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죠. 자, 그러면 이게 4번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 한 건데 이 두 가지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 1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뭐래? 그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거는 재판할 사항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뭐야? 2번을 줄여 공부하면 끝쪽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와? 송금.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돈을 보냈어요. 북한이 어렵다고 막 이렇게 손 벌려가지고 그때 이제 뭔가 뭐 몇십만 달러인가 줬을 거야.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달러 송금해 준 거와 연관된 그 당시 무슨 장관들 관련자들 다 법정에 세웠어요. 재판했어요. 유죄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공부할 거 동그라미 2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간단히 말하면 법 절차 안 지키고 도대체 끝에 북한에 송금한 행위 있죠. 송금 요거는 어떻게 써? 1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는 별도로 분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통치행위 아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의 송금한 행위는 구분.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말했어요. 이라크에 군대 파병한 거 미국 부시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노무현 이거 뭐 말은 길게 써놨는데 그건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죠.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응? 결국은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쭉 여러분 읽어보시되 다음 페이지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3번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 해외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은 국방 외교 관련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된대? 대통령과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떻게 해야 된대? 그 판단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적, 사법적 잣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우리 아까 공부한 사법부 자제설 입장이 완전히 드러나 있죠. 네. 그래서 꼭 알아둬. 그 다음에 6번은 또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 옮기고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노무현 정부에서 원래 대통령 공약 상하기도 했어요. 수도를 서울에서 저희 충청도 지금의 세종시 있는 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대통령 공약을 내걸고 당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국회를 통해서 수도 옮기는 법률 만들었죠. 수도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뭐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 대한민국 수도 옮기는 거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간 거야. 응?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결론적으로 못 내렸어요. 심사하고 수도 옮기는 거는 헌법 위반이다 해서 위헌 결정 내려서 못 옮기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1번부터 잘 보세요. 우리가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치적 성격은 들어있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재판,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다. 응? 여기서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우리 한국사를 보건대 여기 한국사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 한국사를 보건대 보면은 그 수도를 옮기는 천도하면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거나 해가지고 패망한 거 많잖아요. 응? 민심 위반도 일어나고 수도를 옮기는 결정을 하는 건 엄청난 고도의 결단입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벌써 깔려 있는 거지. 이게 심사하겠다는 거야. 수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심사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험생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랬다는 거야.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적 성격은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거 심사할 문제다 이거죠. 응? 그런데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야 돼. 동그라미 2번은 자, 첫줄 끝에 그거 밑줄 쳐주세요. 여기는 나는 밑줄 안 쳐놨지만 만약에 수도 옮기는 문제를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한다면 그래서 첫째 줄 끝에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게 제목이야. 동그라미 2번에서는 수도 옮기는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결정 내리는 거 있잖아. 의사결정하는 거. 그거는 어떻대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는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셋째 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또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응? 대체 말이 좀 꼬이고 복잡하죠.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가 깔려 있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옮기는 거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국회가 법률로 이제 정하게 해서 법률로 추진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수도 옮기는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그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심사할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대통령 마지막 넷째 줄 끝에 2번에서 대통령의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그죠? 저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은 이 논리 속에는
수도 옮기는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연관이 있다 하면서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은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한ten 헌재는 심사하겠다. 그래서 심사해서 위헌 판정을 내려서 수도 못 옮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지금 세종 특별자치시가 됐죠. 지금 어제 나온 뉴스 보도에 하면 제2의 수도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세종시에 지금 정부 종합청사 다 내려가 있죠. 응?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까지도 다 내려가고 총리실까지 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직은 거기 터도 다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 제2회 국회의사당이 또 지어질 예정. 그 청와대도 제2의 집무실 뭐 이런 거 하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수도 역할을 해요. 그럼 행정수도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응?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이제 수도가 여기 서울인 거로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세종시가 수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행정수도. 응? 응. 뭐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어떤 전개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 모르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올스톱 될지도 모르고. 응? 지금 민주당 정권이 또 계속 이어지면 계속 추진될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변수가 있어요. 또 이게 남북 관계가 잘 풀려서 뭐 남북한도 왕래하고 뭐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그러면 수도를 더 남쪽으로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응? 이제 서울을 유지하든가 하면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서울이 되든 어떤 뭐 개성이 되든 중간 지점을 수도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더 남쪽으로 내리는 건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상황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거 6번 잘 보고 그다음에 7번.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정인 2007년 전시증원 연습하기로 한 결정은 간단히 결론 내보자. 통칭으로 봤다 안 봤다? 재판 대상에 제외되는 행위라고 봤다 안 봤다? 결론 어때요? 응? 결론 통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뭐예요? 재판 대상이라고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응? 왜 그랬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1953년 한미 조약 방위 조약을 맺어요. 그래놓고 그 조약에 따라서 매년 연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인원을 축소해서 훈련하기도 하고 어느 해는 또 인원을 증가시켜서 훈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때 2007년도 좀 군대를 좀 증가시켜 갖고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때만 뭐 고도의 정책 결단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또 알아두고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좀 설명을 많이 해놨지만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응? 이 제목하고 그다음 이렇게 공부하기로 합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 판정했냐면 그 자체로는 이제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성격은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아까 뭐 했어요?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성격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뭐와 관련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논리에 의해서 다 심판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응?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만 마무리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9번. 9번 보면 자 서훈이라는 게 서훈이 무슨 뜻이에요? 서훈은 훈장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응? 그래서 뭐 요새 이제 3.1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 훈장도 이렇게 급이 있지. 응? 최고 훈장이 있고 2급 뭐 이렇게 그 밑에 나오는데 우리 유관순 그 열사, 응? 유관순 그분은 최고 훈장이 아니야. 응? 2급인가? 하여튼 등급이 한 두세 단계 밑에 훈장이 수여돼 있어요. 응?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유관순 열사 3.1운동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응? 뭐 그런 인물인데 이거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높이기 위한. 자 어쨌든 서훈이라는 건 대통령의
의해서 훈장이 수여되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 공부 두 가지 해야 돼. 자, 첫째 줄 서운 수여가 나옵니다. 응? 그러면 서운 수여는 즉 대통령이 누구한테 뭐 과거에 공이 있다, 국가에 대한 공이 지대하다 해서 대통령이 훈장을 주는 게 훈장 서운 수여죠. 서운 수여는 누구한테 훈장 준 거에 대해서 왜 그 사람한테 훈장 준 거 줬느냐 잘못됐다 이거 소송해봐야 법원이 재판할 대상으로 안 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서운 수여는 뭐로 본다? 통치행위로 인정. 응? 그런데 자 문장 읽어보면 서운 수여하는 거와는 달리 이미 서운 훈장이 수여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이었다 공적이 응? 이게 밝혀져서 훈장 수여했던 걸 다시 취소하는 거 있죠.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당연히 심사할 대상이 된대요. 응? 그렇죠? 응? 서운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즉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될 고대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정리하기를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인정하지만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로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자, 지금 우리 쭉 나와 있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쭉 읽어보되 객관식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사건 뭐라고 결론 냈다 이 결론 사건하고 결론하고 이렇게 딱 매치시키는 거 있죠? 이게 공부 요령이에요. 응? 그래서 뭐뭐는 통치행위로 인정했다 뭐뭐는 아니라 그랬다 이걸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응? 시험 다 이 판결 위주로 나와요. 매우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